그녀는 성녀라 불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질고 덕스러운 왕비. 쫓겨나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다시 불려와서도 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 앞에 늘 인연이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어질인, 드러날 현 우어질고 빛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어질고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왜 단 하루도 제대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녀를 성녀로 만든 것은 그녀의 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견뎌야 했던 고통의 크기였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늘 두 여자의 싸움으로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인현황후와 장희빈. 덕과 악의 대결. 선과 욕망의 충돌.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진짜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면요? 두 여자를 동시에 손에 쥐고 번갈아 움직였던 사람, 장기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던 그 손의 주인을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한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인현황후 민씨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요. 성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 있던 남자, 숙종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1부, 슬픔을 타고난 아이 시작합니다. 1667년 봄이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여흥민씨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곱고 어여쁜 딸아이였어요. 아버지 민유중은 기뻐하며 아이의 앞날에 복이 가득하기를 빌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은진송 씨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품도, 나직하게 불러주는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란 그녀에게 늘 빈자리였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도 민 씨는 총명하고 조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글을 배우면 금방 익혔고 예의가 바르고 마음이 고왔어요.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크면 틀림없이 귀한 곳에 가겠구나. 귀한 곳, 그 말이 어린 민 씨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예언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1681년의 일이에요.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왕자리 곁에는 늘 왕비가 있어야 했고 그러므로 간택이 시작되었어요. 전국의 양반과 처녀들이 대궐문 앞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 민씨가 있었어요. 15살이었습니다. 15살 민씨는 무거운 족두리를 쓰고 화옷을 입고 가마에 올랐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렸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까요. 삼간택의 마지막 날, 왕비가 결정되는 날. 대궐 안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빛나는 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행각, 땅에 납작 엎드린 사람들. 민 씨는 시선을 내리깔고 걸었습니다. 눈을 들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숙종은 민 씨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중전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부, 장기판 위의 봄 이야기입니다. 숙종은 그 시대의 누구보다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14살에 즉위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수가 적었으며 신하들의 기색을 읽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나 왕으로 자랐고 권력이 무엇인지 피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리함이 꼭 좋은 방향으로만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재위 시절은 조선 붕당 정치의 가장 격렬한 시기였어요. 서인과 남인이 서로의 목을 노리며 대립했고 조정은 늘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왕은 그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숙종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번갈아가며 밀었습니다. 남인이 득세하면 서인을 불러들이고 서인이 힘을 주면 남인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신하들이 왕을 이용하려 할 때 숙종은 그 신하들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환국이라 부릅니다. 전국을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환국은 총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환국 한가운데에 매번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 씨였어요. 그리고 장 씨였어요. 민 씨가 왕비로 들어왔을 때 대궐 안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건 장 씨. 나중에 장희빈이라 불리게 될 그 여자. 그녀는 역관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얼굴이 빼어났으며 기지가 넘쳤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숙종을 웃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민 씨는 조용히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왕이 자신에게 오는 날보다 장 씨에게 가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을. 그래도 민 씨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왕비란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하고 너그러운. 아직은 그 단단함이 그녀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3부 첫 번째 환국, 경신환국 이야기입니다. 1680년의 일이에요. 숙종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남인의 우두머리 허적의 서자허견이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남인 세력이 일거에 숙청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수십 명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경신환국이에요. 서인이 다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가지가 더 일어났어요. 수건 장 씨가 대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서인들은 장 씨를 두고 근본 없는 여자라 했어요. 역관 집안, 낮은 출신. 그들의 눈에 장 씨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서인이 권력을 쥐자 장 씨는 하루아침에 궁궐 밖으로 내쳐졌어요. 민 씨에게는 안도할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장 씨가 떠난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결국 자신처럼 이 장기판 위에 올려진 말이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장기판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민 씨에게 간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왕비가 된 지 몇 해가 지나도 민 씨의 태는 비어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왕비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가장 깊은 상처였어요. 민 씨는 밤마다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이 시리도록 빌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부 두 번째 환국, 기사환국. 1688년이었습니다. 장 씨가 돌아왔어요. 쫓겨난 지 8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숙종이 직접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곧 소식이 퍼졌습니다. 장 씨가 임신했다고. 대궐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서인 신하들은 술렁였고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자리는 왕비였지만 왕비의 자리란 그 순간 얼마나 공허한 이름이었는지. 1689년 1월 장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숙종은 그 아이를 원자로 삼고 싶었어요. 원자라면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왕자라는 뜻이었는데 서인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아직 왕비가 젊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숙종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해 봄, 기사환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인이 쓸려나갔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거두들이 귀양을 가고 죽음을 맞았어요. 조정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권력은 다시 남인의 손에 쥐어졌고 장 씨의 지위는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희빈, 정일품 후궁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비어야 했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중전 민 씨를 패출하겠다고. 패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패출. 쫓아낸다. 버린다. 23살, 왕비가 된 지 8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오부, 서인의 집으로 입니다. 민 씨가 쫓겨난 날, 비가 내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힘이 없었는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 있었는지.
가마 밖으로는 빗소리만 들렸어요. 한 방울, 한 방울. 왕비의 옷을 벗었습니다. 왕비의 이름도 벗었어요. 더 이상 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씨. 민유중의 딸,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서인의 집, 안국동 어느 낡은 가옥의 민씨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입이 제한되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몇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장씨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현왕후가 쫓겨난 그 자리에 장씨가 앉은 것이었어요. 밤이 되면 민씨는 혼자였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민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을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바깥 세상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인과 서인의 암투는 계속되었고 숙종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쪽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다가 어느 순간 다른 쪽이 그리워지는 사람. 그리고 숙종은 기억했습니다. 대궐 안에 있던 그 조용한 사람을. 말이 없고 요구가 없고 원망의 말 한마디 전하지 않았던 그 왕비를. 육부 세 번째 환국, 갑술환국입니다.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남인이 쓸려나가고 서인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숙종은 또 한 번 장기판을 뒤집었어요. 기사환국이 일어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국에는 하나의 조건이 따라붙었어요. 민씨를 복위시킨다. 소식이 안국동 낡은 집에 닿았을 때 민씨는 병석에 있었습니다. 3년간의 폐출 생활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음식도 없었고 겨울이면 냉기가 방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봄이 와도 그녀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복위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대궐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나와 울었다고 합니다. 길 양편에 사람들이 늘어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중전마마, 중전마마. 민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기쁨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쁨이라기엔 그녀의 눈빛이 너무 깊었다고 옆에서 본 상궁이 훗날 말했다고 하니까요. 그건 체념이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안다는 자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대궐로 돌아온 민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조용해졌어요. 더 절제되어 있었어요. 장씨를 처벌하라는 신하들의 요청이 빗발쳤지만 민씨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묻지 마세요. 원망하지 않는다고. 용서한다고.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 탄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녀라고. 이 분이야말로 왕비 중의 왕비라고. 하지만 민씨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장기판 위에서 말은 자신이 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손이 어디 있는지 알아도 말은 멈출 수 없어요? 민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부 숙종이라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씨의 이야기를 따라왔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의 진짜 중심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숙종,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숙종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총명했고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신하들의 말을 일일이 기억해서 몇 년 뒤에 들이대곤 했습니다. 글도 잘 썼고 음악도 즐겼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있었어요. 변덕. 숙종은 뒤집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서인을 버리고 남인을 들였다가 다시 남인을 버리고 서인을 들였어요. 그때마다 숙청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여자가 바뀌었어요. 정치적 환국과 후궁의 교체가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숙종은 의도적으로 여자를 이용했다고. 남인의 지지를 받는 장씨를 총애하고 서인의 지지를 받는 민씨를 패출하면서 정치적 계산을 실행했다고. 두 여자는 서로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손에 쥐어진 다른 말이었어요. 장기판 위의 말,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분노를 먹고 자란 건 둘 다 아닌 제3의 존재였습니다. 숙종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숙종이 민씨를 복위시킨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1694년 숙종은 민씨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워했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갑술환국이 일어나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민씨가 복위된 겁니다. 서인은 민씨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민씨를 복위시키는 것은 서인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고 동시에 남인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가 있었어요. 민씨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복위 후 그녀의 침묵을 생각하면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8부 다시 찾아온 것 빕니다. 복위 이후 민씨의 몸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폐출의 3년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자지 못했고, 제대로 따뜻하지 못했던 그날들이 몸에 쌓여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도 기침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여름이 지나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의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온갖 약재가 들어왔지만 민씨의 몸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왕이 문병을 왔습니다. 숙종은 민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다고 합니다. 뼈가 만져질 만큼 여위어 있었고 피부는 얇고 투명했어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씨는 눈을 떴어요.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민씨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하께서 오셨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9부 파국기입니다. 1701년이었습니다. 민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왕비가 된 지 20년, 폐출과 복위를 겪고 결국 아이 하나 없이 35살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갔어요. 죽음 앞에서도 민씨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언다운 유언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만 숙종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장씨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서늘한 문장입니다. 원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망이 있었기에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버텼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원망을 삼킨 거예요. 그녀는 끝까지 진연이었습니다. 어질고 빛나는 사람. 그 이름에 자신을 가두고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스스로를 위해 울지 않았고 스스로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녀의 위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그녀의 비극이었을까요? 민씨가 죽은 뒤 숙종은 변했습니다. 슬픔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또 하나의 정치적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숙종은 무당 취하기 장씨가 민씨를 저주했다는 고발을 받아들였어요. 조사가 시작되었고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어요. 자신이 가장 총애했던 여자를 자신이 손수 죽인 겁니다. 두 여자는 같은 운명을 가졌습니다. 한 명은 쫓겨나고 병들어 죽었고 한 명은 사약을 받아 죽었어요.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둘 다 같은 손에 쥐어진 말이었으니까요. 장기판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남습니다. 10부 장기판을 두는 손기입니다.
숙종은 17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46년, 조선 역대왕 가운데 가장 오래 제위한 왕 중 하나였어요. 그의 생애 동안 3번의 환국이 일어났고 수백 명의 신하가 죽거나 유배되었으며 두 왕비가 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민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맞는 말입니다. 왕권은 강화되었어요. 숙종의 시대의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이 그냥 지나쳐 갑니다. 우리는 인현왕후를 기억할 때 성녀라고 말합니다. 어진 왕비, 덕스러운 왕비. 맞아요. 그녀는 어지럽고 덕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어짐과 덕스러움이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갑옷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장희빈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악녀라고 말합니다. 질투하고 저주하고 권력을 탐한 여자. 하지만 역관 출신으로 태어나 신분의 벽을 두드리며 살아남으려 했던 그 여자가 과연 단순한 악인이었을까요? 두 여자는 싸웠습니다. 서로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이 정말 자신들이 원해서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싸우도록 만들어진 구조 속에 놓인 것이었을까요? 전하는 장기를 두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 손에 움직이는 말이었습니다. 민씨가 죽고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불립니다. 드라마 속에서, 소설 속에서, 역사 수업 속에서. 인현왕후. 성녀. 어질고 빛나는 왕비.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봐 주세요.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고 자란 아이, 15의 가마에 오른 소녀. 원망을 삼키고 또 삼키다가 35살에 조용히 눈을 감은 여자.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녀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그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고 아이의 손을 잡고 늦은 오후에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삶, 그런 아주 작고 평범한 삶. 그것이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라는 장기판은 늘 그렇습니다. 판 위에 올라간 말은 자신이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어요. 손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이 끝나면 말은 조용히 치워집니다. 손은 남아있어요. 손은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 그녀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진 사람이 가장 많이 소비된 시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